경제와 스팟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현훈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채널, 유튜브부터 할까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네.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시고 네. 그게 또 이 사회를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마침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현훈 교수의 경제 포럼 네. 유튜브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맞아. 이 사회를 정말 바꿔나가고 싶거든요. 저는 이 사회가 정말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도 정말 걱정이고요. 맞아. 그래서 하는 거고 제가 이거 하면서 뭐 엄청난 돈을 벌려고 하거나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제4의 길 연구소라고 네네. 대표까지 또 맡고 계시는데. 네, 이것도 뭐 제 개인의 그 어떤 네. 활동 플랫폼이기도 한데요. 제가 최근에 쓴 책 제목이 네네네. 예정된 미래인데 부제가 4가지 뉴 노멀과 제4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네네네. 지금 맞이하고 있는 4가지 거대한 변혁이 있거든요. 뭐 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든가 노인 사회로 전환한다든가 전혀 다른 형태의 양극화로 전환한다든가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러한 4가지 거대한 뉴 노멀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정말 멸망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제1의 길도 아니고 네.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고 하는 제2의 길도 아니고 네. 한때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이 주창했던 제3의 길도 아니고 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네. 제4의 길을 만들어서 네. 우리 인류를 구원하자. 이러한 막대한 그러한 막중한 그러한 임무와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네. 제가 이러한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사실 또 이러한 유튜브 활동하거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러한 어떤 취지에서 네. 나온 것도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주먹을 불끈 쥐시는 걸 보고 제가 불끈했습니다. 오늘 물어볼 게 정말 많겠구나. 오늘 잘해서 네. 우리 함께 가시죠. 같이 제4의 가시죠. 길로 같이 가시죠. 그래 보시죠. 네. 자, 오프닝 사실 이렇게 좀 편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교수님이 이 박자가 조금 잘 맞아가지고 오늘 그래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네네. 첫 질문은 사실은 우울합니다. 최근에 네. 한국 경제 안 좋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제2의 IMF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채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정말 어렵다는 거고요. 정말 어렵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거 제2의 IMF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전혀 네. 다른 형태의 위기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뭐 IMF 위기부터 생각해 보면 네. 1997년도에 갑자기 터졌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한참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때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젊었어요. 그리고 뭔가 좀 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욕도 막 넘치던 시절이에요. 그건 마치 우리 청장년이 네. 지금 열심히 뭐 하려고 뭐 네. 사업도 벌리고 막 경제 활동하다가 너무 욕심이 과해서 과잉 투자하고 돈도 빌리고 하다가 탁 넘어졌어요. 네네. 그렇지만 젊으니까 네. 재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미 너무 늙어버렸고 그리고 더군다나 빚도 너무 많이 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 하는 그 의욕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제2의 IMF가 아니라 1990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가던 그 초입 초입. 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초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요. 네. 첫 번째가 인구 고령화예요. 맞아요. 너무 늙었어요. 그때 사실은 늙었다고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젊어요. 일본이 당시에 가장 전 세계에서 늙은 인구라고 했는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 18%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18분인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근데 일본은 12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성장 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데 1985년에 플라자 협정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만 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네. 일본이 막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해요. 고도 성장하는데 주된 방법이 뭐냐면 해외에 물건을 막 내다 파는 거고 주로 어디다 많이 팔았냐면 미국에 내다 미국. 파는 거예요. 미국으로 막 그래서 뭐 토요타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 전자제품이 막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니까 미국에 있는 소외기하는 그러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가전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전부 다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야 해가지고
미국이 일본 보고 잠깐만 와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어. 그래서 플라자에서 한번 만나자. 플라자- 뉴욕에서. 일로 와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한 게 뭐냐? 네. 이게 너 있잖아. 네가 너무 싸게 물건을 우리한테 파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한 2년 동안 엔화 가치를 달러 기준으로 2배로 올려라. 그게 무슨 얘기죠? 일본의 상품 서비스 그 수출하는 그 가격이 2배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확 떨어져 버리죠. 맞아요. 그 뒤에 또 사실은 연이어서 반도체 협정이라는 것도 맺어요. 이게 일본이 그래서 반도체 한때 또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야 반도체 이것도 가격 안 되겠어. 관세 내가 30%인가 처음에 뭐 이렇게 부과했다가 나중에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게 이제 1990년 버블이 꺼지고 나서 91년에 아예 너희 그 미국의 그 부품이 거기에 뭐 10%인가 뭐 이렇게 또 추가로 넣지 않으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지금 마치 미국에 하는 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무역 압력을 넣거든요. 네. 그거 말고도 뭐 그 VI라고 해서 네. Voluntary Export Restraint 그러니까 수출 자율 규제 해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자동차 수출도 이만큼만 하고 그 이상 하지 마.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제한을 막 걸어요. 계속 그때부터 일본의 그러한 국제 경쟁이 계속 하락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일본 기업들은 거기서 못 견디니까 동남아로 자꾸 공장을 이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재정 부양을 해가지고 막 인프라 깔고 뭐 그 건설 경기 띄우고 또 일본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금리를 막 낮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업은 자꾸 해외로 나가는데 돈은 많이 풀리니까 뭐 하겠어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이거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주식 가격이 막 뛴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금리가 쌌다고 그랬잖아요. 다 돈 네네. 빌려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 일본의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이 금리를 높이기 시작해요. 90년대 후반에. 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한번 팔기 시작하면 보통 주식시장이나 이런 네. 데는 소위 군집 효과, 밴드웨이건 효과, 뭐 허딩 비헤이비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 아니네 하면 한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빠져나간 게 그게 바로 90년 그 버블이 꺼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냥 패닉셀 때문에 쭉쭉쭉 빠진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아무리 뭐 부양하려고 해도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물론 약을 근본적인 처방을 못해서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로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요즘에 잠깐 살아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잠깐 뭐 일부 잘 나가는 거기 뭐 보니까 뭐 사무라이 뭐 세븐 해가지고 마치 미국에서 뭐 매그니피선 세븐 해가지고 M7처럼. 몇 개 잘 나가는 애들만 잘 나가가지고 그것도 수출하는 애들 요즘에 왜냐 엔화 가치 반대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일본의 65세 인구 비중으로 보면 29%예요. 그때와 비교도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더 그게 계속 옛날처럼 그냥 일본의 부흥기가 있겠어요. 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네.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일단 그러면 인구 그거의 고령화 하나. 근본이 고령화, 두 번째는 부채. 부채 부채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부채, 기업 네네. 부채가 지금 네. 많아도 네. 너무 많아요. GDP 대비로 다 100%가 넘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지 아까 외부에서의 어떤 무역 압력, 국제 경제 환경이 나빠졌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사이에 냉전하고 그래가지고 한때 잘 나갔던 세계화가 탈세계화가 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대로 수출도 못하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눈치만 엄청 보고 그때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거 IMF가 아니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래서 제2의 일본화 위기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정부 때 뭐 정책적인 실패도 있지만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간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2020년부터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리 막 떨어지고 통화량이 막 늘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또 된 거야. 근데 정말 또 앞으로도 그래요? 아니에요. 우선 지금도 3.5% 있지만 앞으로 떨어져도 옛날처럼 무슨 1%뭐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거는 절대 그런 상황이 안 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가 완전 최대 위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건 또 그대로 또 부동산에 나쁘잖아요. 맞아요. 지금 버블을 자꾸 키워가지고 내일 모레 터져도 저는 하나도 안 놀랄 것 같은데 이게 상황이 굉장히 나쁘고 그게 아니래도 외부적으로 뭐 엄청난 사실은 신흥국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고금리 상황이고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 유동성이 풍부하게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택 가격이 뜨냐 이거예요. 안 된다. 근데 띄우는 이유는 뭐냐? 네.
정부가 책임이죠. 정부가.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 젊은 친구들을 제가 만나다 보면 부동산 몰빵한 것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사실은 많이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불패 때문에 젊은 애들도 많이 따라했는데 이거 고민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살아날 기미는 보이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뭐가 하는 게 있겠냐,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핵심적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질문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뭐 어떤 게 먼저냐부터 시작해서 그래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몰빵부터 한번 우선 가볼까요? 그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니 일단 어떤 게 먼저냐?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먼저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거죠. 주택 가격이 계속 뛰니까 네, 젊은이들까지 달라들었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났네. Fear of missing out, 포모 현상 뭐 네, 많이 포모.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 이거 빠지면 나 이생망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돈 빌려서 덤빌 거야. 네, 뭐 돈이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저축해 놓은 것도 없으니까 그걸 빚낸 거고. 빚냈고. 빚내서 또 이 막 집값이 오르니까 또 따라서 붙은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소위 얘기하는 군집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서로 주고받은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원죄는 누구냐? 전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 정부가 네. 그렇게 만든 거죠. 분위기를.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네. 2016년, 2017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요. 맞아요. 2022년 그 전반기까지 무려 서울 강남 기준으로 3배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 3배 오른 게 단순하게 그 젊은이들이 막 몰빵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무려 부동산 정책을 28번인가 냈는데 그 정책 자체가 계속 변죽으로 올렸거나 맞아요. 도리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되려 이렇게 막 부채질 했죠. 뭐 그렇잖아요. 임대차 3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세 대출 해가지고 뭐 빌려가지고 뭐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맞아요. 그거 가지고도 얘기하면 내가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 똑같아요. 맞아요. 이제 좀 떨어질만 하니까 또 이번에는 뭐 해요? 계속 또 뭐 확대를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제가 지난해 40조를 풀었고 하고. 또 이 올해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 50년 만기 무슨 뭐 주택담보대출을 하라는 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무슨 뭐 창구지도 한다고 쫓아가가지고 야 금리 낮춰라 막 이렇게 한국은행이 자꾸 금리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했더니 도리어 쫓아가 또 계속 돈을 빌려줘라 싸게 빌려줘라 올해 다시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다시 또 뭐 하고 있어요? 무슨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거 해가지고 또 27조 만들어 또 막 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돌아버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교수님의 이 열정이 막 눈에 막 이것 제가 그래도 때문에. 유튜브 해가지고 거기 와 보시면 제가 이거 또 시리즈로 네. 정말 제가 1시간 이래서 뒤에 이런 얼마나 거야, 한다고 뭐. 그랬잖아요. 그거 네. 다 거기다 해놨어요. 아. 와서 봐주세요. 정말 내가 그리고 제 말씀이 네. 만약 아니라고 생각하면 네. 정부에서든 어디서든 불러주세요. 제가 그러면 가서 정말 네, 제가 얘기해야겠다. 토론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누구의 잘못은 아닌 거는 같아요. 복합적으로 다 서로 주고 받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결론은 이제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서 개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부추긴 원죄가 정부에 있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가계부채를 조금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네. 그냥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 주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우리 경제학자로서 네. 모든 상품 서비스는 다 똑같아요. 네.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맞아요. 가격을 결정하는 그렇죠? 수요와 공급. 자 그러면 우선 공급부터 해볼까요? 네. 자 그럼 공급 봅시다. 네. 공급은 보면 사람들이 뭐라 올해 공급 줄었대요. 음. 정말 줄었어요?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요, 비슷해요. 조금 줄긴 했는데 사실은 뭐 큰 차이 별로 뭐 없습니다. 신규 주택 분양 건수가 네. 뭐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오를 거다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지고 정말 또 아니다. 자 봅시다. 오늘 주먹 너무 자주 씻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오늘? 제 유튜브에서 제가 너무 유력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거 하지 네. 마라 이거. 아 주먹 그만해라. 네. 근데 우리 그 아. 저희 그 촬영하는 데서는 네. 팀이 너무 교수님 좋습니다 이거.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는 네.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편하신 대로. 계속 할까요? 네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신규 주택만 공급이 네. 아니라 네. 이미 살고 있는 주택의 공급이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공급이라고 사람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매물이라고 그래 매물. 우리 매물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주택 매물하고 신규 주택 공급하고 두 개를 합해야지 총 공급인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네. 줄기는 왜 줄어요? 안 줄었죠. 공급은 그래서
늘고 있다. 첫 번째. 맞네요. 그죠? 구주택 매물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됐죠. 이제 네. 수요로 갈까요? 네. 수요는 크게 세 가지 네. 이유가 있어서 움직여요. 네. 장기적으로. 네네. 첫 번째는 첫 번째. 인구적 요인이에요. 네. 자, 우리 그동안 빠른 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제 처음 경제개발 막 5개년 계획하면서 막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걸 때 네. 우리나라 인구가 한 2,5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5,100만 명이에요. 엄청 늘어. 2배로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인구적으로 네. 주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주택 수요는 엄청나게 막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니까. 그 막 쫓아가니까. 아.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네. 그 인구가 젊은 인구야 다. 젊고 30대, 40대, 50대 막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은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아기도 많이 낳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새 집, 좋은 집, 넓은 집 말이 찾으니까 당연히 주택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그래요? 아니요. 총인구 줄어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네. 생산 연령 인구, 젊은 인구 65세부터 64세까지 하는데 특히 30대, 40대, 50대는요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요. 얼마나 빠르게 줄는 줄 알아요? 매년 30만 명씩 줄어요. 이제 강원대학교 춘천에 있는데 네네네. 30만 명씩 춘천만한 인구가 줄어도 젊은 사람들 인구가 예? 근데 어떻게 느느냐 첫 번째 어떻게 주택 가격이 맞네요. 주택 수요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뭘 많이 보느냐 하면 네. 경제 성장률이에요. 내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 그러면 수요가 할 늘잖아요. 수 있지. 자 그러면 진짜 느나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때는 두 자릿수였어요. 맞아요. 97년 외환위기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IMF 그때까지만 해도 두 자리 성장 막 열심히 뛰다가 그러다 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98년도에 마이너스 5.2%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99년에 10.3% 성장한 걸 마지막으로 그다음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졌는데 그냥 어떤 정부 할 거 없이 정치권에서 뭐 니 때 많이 떨어졌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져요. 그놈이 그놈이다. 똑같이 더 이게 일직선으로 미끄럼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1.4% 성장을 했는데 저는 그것도 좀 기적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이게 앞으로 계속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또 대외적 여건이 너무 나쁜데 경제 성장률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에서도 지난해 12월에 발표했습니다만 네. 이게 2030년 40년쯤 되면 마이너스 성장할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이게 네. 그냥 내버려 두면 앞으로 계속 가는 게 너무 뻔한데 네. 집 사가지고 내일 모레 팔 겁니까? 1, 2년 뒤에 팔 거예요? 적어도 5년, 10년 내가 장기 투자인데 네, 네. 그걸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못하지. 못하죠. 정부가 가계 대출을 낮추려면 조용히 좀 해라. 아 저한테? 아니 나 조용히 정부한테.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소리 정부한테 조용히 해라. 더 이상 하지 말고 지금 공급도 어찌 됐건 구축까지 다 따지면은 네. 공급도 많고 수요도 어차피 살아날 기미가 아직 안 보이니까 지금 부추기지 마라. 제가 아주 가만히 지금 계세요가 그러니까 제 제번에 딱 답이에요. 맞죠 지금. 조용 좀 해라. 아니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경제 운영하겠다. 알아서 지난주 돌아가게 해야 돼. 그래놓고서 왜 자꾸 왜 어. 부동산 시장도 이 시장이에요. 자꾸 간섭해서 띄우냐. 예? 다만 그 띄우는 이유는 알아요. 당장 그걸 띄워야지만 우리나라 이 건설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 되거든요. 약간 맞아요. 넘어요. 얘를 띄워야지만 경기가 살기 때문에 맞아요. 억지로 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계속 띄우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가계부채 계속 띄우고 가계부채 계속 띄우면 사람들이 결국은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렸는데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이자 부담, 원금 그 부담, 원금을 다시 갚아나가는 부담 그게 많아가지고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총 수요를 줄여가지고 경제 성장을 못하게 당장에는 그게 마치 몰핀 맞는 거예요. 이게 딱 몰핀 맞아가 당장 번쩍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의 체질을 나쁘게 한다는 게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계속 건설 투자 쪽으로 계속 그 부양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갖고 있는 투자 재원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건설 투자로 가면 다른 투자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미래 먹거리 투자. 그게 바로 설비 투자고 그게 바로 R&D 투자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GDP에서 우리에게 투자 총투자 투자 수요가 차지하는 게 한 31%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거의 48% 거의 절반이 부동산 투자로 간 거야. 그 나머지로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까이로 부동산 쪽에 자꾸 몰빵하면 그게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거냐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것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집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뭐 건설도 소위 얘기하는 도로도 놓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그 항만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공항도 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질만큼 다 졌는데 이미 다 포화 상태인데. 자꾸 그걸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건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토건적이라는 용어보다는 네. 제가 하나 만든 용어가 있어요. 뭐요? 이거 한번 여기서 한번 띄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띄울까요? 네. 부핵관. 부핵관. 그게 뭐예요? 부핵관이 부는 뭐예요? 부동산 핵심 핵관. 관계자. 부동산 핵심 관계자가 있는 거야. 아. 그건 토건적만 있는 거예요. 토건적 하면 우리가 보통 뭐 부동산 개발회사나 부동산 건설회사 이 정도 얘기하죠. 거기에다 그것을 부추기는 언론. 이미 3배 올랐는데 한 10% 떨어졌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하다못해 그다음에 또 거기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도 아니 뭐 좀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큰일 났다. 올라가면 뭐 부동산 경기 좋다.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예?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띄우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언론이. 네네. 또 뿐만 아니라 네. 소위 얘기하는 뭐 재건축 조합 띄우려고 하죠. 맞아. 거기도 뭐 아파트 분여회 띄우려고 뭐 담합도 솔직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떨어지면 예? 되나요? 또 거기다가 또 거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이게 뭐 부동산 막 살면 저기 좋죠.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정부도 네. 그 부핵관이다 이거예요. 그걸 띄우려고 자꾸 좀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당장 몰핀 맞추려고 하는 게 그게 그렇지 않냐. 거기에 플러스 정치인들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부자가 다 누구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인들. 많죠. 예? 솔직히 그리고 소위 네. 잘 나가는 우리 네. 그 정부 고급 관료들 다 강남에 다 집 있고 1가구 2주택 3주택 하고 그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는 거 바래요? 근데 까놓고 한번 나랑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정말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 사람들 위한 정책을 자꾸 쓰면 어떡하냐고요. 그게 집 안 갖고 있는 분들이 한 45%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이 한 55% 정도 되잖아요. 55%가 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서민이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자꾸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애를 가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해요? 어렵죠. 근데 자꾸 그러면 우리 미래 희망이 있어요? 없죠. 그렇지. 근데 자꾸 그렇게 만들면 되겠냐 이거요. 이거는 정말 여와 야를 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네. 정말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참 정말 문제가 돼도 정말 큰 문제다. 부핵관들은 네. 정말 네.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생각을 종합을 해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가계부채나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또 있어서 그 외쪽으로 번지는 것들이 많은데 결론은 정부가 조금 많이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이제 책임이 정부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네. 현 정부가 이제 제일 큰 책임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을 위하고 젊은이를 위하고 미래를 위하는 그런 정책 꼭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에서는 저희가 부동산 대출이랑 가계부채 기호 관련한 1번입니다. 2번인가? 앞에서도 잠깐 일본 경제 상황 짚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과거를 또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당시의 일본과 현재의 한국이. 비슷한 게 있는데 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 이거는 그러면 보고 오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좀 간단하게 인구 고령화가 네. 그 당시 일본이 어쨌든 네. 12%밖에 안 됐는데 65세 이상 네, 인구 네. 비중이 그래도 전 세계 가장 빨랐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이런 10년, 20년 이제 진입하니까 이제 계속 더 이제 고령화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웠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채가 뭐 엄청나게 빠르게 막 증가해가지고 그 부채가 폭 터졌다는 거고 네네. 세 번째는 외부적 요건이 미국하고의 그런 어떤 무역 마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세 가지가 비슷하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하죠. 인구가 고령화됐다든가 아니면은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고 그래서 GDP 대비 한 105% 수준까지 갔다가 뭐 최근에 뭐 100% 남짓으로 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플러스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도 역사 최고 수준이에요. 역사상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110% 정도 넘거든요. 더더욱 많아요 가계부채보다. 사실은 IMF 위기 터질 때보다 더 많은 수준이에요. 근데도 그때는 이제 단기 외채가 많았고 이번에는 그 단기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라서 그래도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계부채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아무튼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미중 간 패권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외부적 상황이 넉넉치 않아서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이게 비슷한데 다른 거는 뭐냐면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는
네.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당시 일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데다가 제일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 초고령화로 고령화가 진입하고 있죠. 진입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일본은 그래도 그 당시에 네. 이미 부자예요. 잘 1인당 나갔죠. GDP가 25,000불 정도 됐거든요. 당시에 당시에 네. 그 정도가 얼마나 높으냐면 현재로 하면 5만 불 넘어가는 미국이 거죠. 당연하죠. 미국이 그 당시에 한 23,000불 남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보다도 1인당 GDP가 더 많았어요. 그냥 GDP 전체로 봐도 미국 다음이었어요. G2였어요. 명실상부한. 산업 구조도 당시에 제일 고도화된 그러한 상황이에요.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 하잖아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도 미국하고의 무역 마찰은 있지만 전 세계가 소위 얘기하는 세계화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 시장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그러한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면서 일본 입장에 생각하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조건이 된 거죠. 맞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지금 미중 패권 경쟁하면서 탈세계화로 바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향유했던 수출 주정 그런 성장이 어렵게 됐다. 더군다나 아까 만든 것처럼 소득 수준은 우리 이제는 겨우 선진국 이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산업 구조가 그 선진국 최고 수준도 아닌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굉장히 어렵다. 그 두 가지가 엄청나게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 이들의 생계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들의 생계를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주변에서도 도와주다 보면은 결론은 어찌 됐건 성장률은 좀 더뎌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그냥 궁금한 거는 저는 그래도 일본은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아무리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도 잘하고 있는 게 별로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는 노인 복지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첫 번째. 0.78. 0.78은 그거는 2022년 통계고요. 아, 그쵸. 지난해에는 0.72명이고요. 7위.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거예요. 어머.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네.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 보도도 아마 보셨을 건데 이거는 정말 연구 대상 중에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긴 호흡으로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우리가 나아야 된다. 낳아야 될 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결국 노인 부양하라고 나보고 애기 낳으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젊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낳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정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당연히 이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젊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열심히 이제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젊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라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아기를 낳고 싶어 그래야지만 나도 행복해 내 자식도 행복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노인복지는 뭐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한 2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한 3명이 한 명 정도. 근데 이제 조만간 2명이 합니다. 나중에는 한 2070년 되기 전에 1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려요. 1대1로. 1대1로. 그게 가능해요? 아무리 노인복지를 어떻게 노인복지 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네.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쵸, 그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주는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젊은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고 노인복지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다. 그거 안 하고 뭐 국민연금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무슨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의료보험 무슨 개혁을 하고 어쩌고 백날 해도 말이 안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 거냐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왜 저출산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의 4가지. 네, 이건 제 생각인데 지난해 초에 중앙일보가 어떤 그 조사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물어봤어요. 아, 다르게 물어봤어요? 다르게 물어봤어요. 네네. 여성에게 물어봤더니 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뭐 같아요? 왜 결혼 안 하고 왜 애를 안 낳지? 하면 뭐 같아요? 돈 많이 들어서? 아니에요. 하기 첫 싫어서? 번째는 뭐냐면 네. 내가 결혼하게 되면 네. 나 혼자 이거 아, 독박. 독박 쓰게 생겼네. 독박육아. 이거예요. 어. 이미 전 세계에서요.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실제 우리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제일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진학률은 훨씬 높은데 평균보다 도리어 경제활동 참가율은 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과 육아, 일과 가사가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은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여성들도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경제활동하고 싶은데 결혼만 하면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나 같아도 결혼 안 하고 애 그치, 안 나 낳죠.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내 공부 자식도 열심히 내가 했냐고. 지금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대학원도 나오고 했는데 딱 결혼하자마자 집에 틀어박혀서 애만 키워라 그러면 열받죠. 열받죠. 그러니까 여성을 꼭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그거 보면 그 시스템을 안 만들어준 게 굉장히 문제다는 거예요. 첫 요즘에 번째. 남성들도 육아휴직 내주는 그것도 중요하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해줘야지만 여성들에게도 혜택이 일을 가는 그치, 거죠. 그치. 같이 가사를 같이 하니까 네. 그 문제를 해결된다는 거. 제가 이번 주 독박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이번 주에 제가 독박으로 아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 독박육아 저야 가끔 하는 거니까 괜찮지. 그거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막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여성도 이제는 남성보다 더 대학 진학률이 높거나 높고. 비슷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여성은 일단 대학 졸업했지만 집에서 그냥 아기나 키워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일과 육아, 일과 가사가 양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요즘 뭐 기업들이 일단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뭐 강제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저는 가능하면 어린이집이라고 하나 뭐 네. 이런 것을 집 근처에만 만들지 말고 직장 근처. 직장의 대기업은 직장 안에 만들도록 있- 의무 지금도 일부 있는데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모여 있는 그러한 지역에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이 자꾸 줄어들어요. 거꾸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애가 그래도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키워줘야 그걸 막 정부가 그걸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런 지원금을 거예요. 많이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제 얘기 이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 무료로 다 하는데 왜 유아원, 어린이집은 왜 그거는 더 중요한데 왜 그걸 기회를 정부가 해야지, 지원을 그다음에. 안 하냐는 거예요. 그걸 왜 개인이 내야 되죠? 정부가 그걸 다 내줘야 된다는 얘기 거예요. 좀 제 해주세요, 얘기는. 저기 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내주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라. 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일자리 내나 일자리 근처에 그런 걸 만들어주고 만들- 또 하나는 이미 학교에 있는 그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자. 어린이집을 활용하자. 네. 그리고 이걸 갖다 무료로 공짜로 하자. 하자. 댓글 좋아요 눌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그 양육비. 우리나라의 그 전 세계에서도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경쟁. 그 속에서 엄청난 사교육비. 그렇게 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려 3억이 드느니 4억이 드느니 하는데 네.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얘를 키우냐고요. 그래 봤자 졸업해가지고 과연 나만큼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일자리가 없다. 아 일자리. 네 번째 네.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당연히 살 집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남성들한테 물어보면 좀 달라요. 남성들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 여성들이 꼽은 거 그거는 맨 마지막이고요. 네네. 첫 번째 일자리가 없다. 아. 두 번째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내가 살 자리가 없다. 네. 세 번째 내 키울 만한 그런 내 자신이 없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다 합하면 이 네 가지가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네요. 비율이 응. 다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동안 수백 조를 썼는데 그 당시 1.3명에서 지금 반토막 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서 일했던 분이 이거 아니었으면 더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야 이거 정말 직무유기도 정말 이런 직무유기 없다. 저런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개인의 사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좀 잘못돼 있어요. 이게 대통령 직속이지만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거기 회의 가고 그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분도 비상근이고 그 밑에 있는 전문위원들도 다 비상근이고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사무국 역할을 하고요. 지금도 아마 사무국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보통 1, 2년 그냥 파견 근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해요? 거기서 안 되지. 유명무실이네. 그래서 저는 하자는 게 뭐냐면 네. 인구부를 만들자. 뭐라고요? 인구부. 인구부. 인구부를 만드는데 네. 좀 아까 부동산 문제죠. 네. 이게 보건복지부 문제입니까? 건설교통부 문제죠. 근데 일자리 문제 그렇죠? 네. 일자리 문제는 어디 문제예요? 이게 그게 보건복지부 문제입니까? 아니요. 어디 문제예요? 재경부죠. 재정경제부. 네, 재경부. 예? 재정경제부나 뭐 노동부나 기재부, 이쪽이죠. 기재부. 기재부인가요, 요새는? 네, 네. 기획재정부나 아니 네. 노동부.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소위 얘기하는 너무 지나친 경쟁과 교육비는 어디 문제예요? 교육부. 교육부.
그죠? 마지막 우리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일과 가정의 양육 요 정도는 그래도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런 거 여태까지 다 따로네. 그거만 한 거야, 그거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너무 지나친 양육비 문제가 다 경제 문제예요. 경제학자들의 문제. 근데 그동안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사회학자 아니면 여성학자 뭐 복지 뭐 이런 문제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쪽 문제만 하시는 거예요. 돈 얘기만 하면 무슨 여성들한테 돈 내가지고 뭐 여성을 뭘로 보냐 뭐 애 낳는 기계냐 돈 주면 애 낳냐 뭐 이렇게 반발하시는데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비상근 그러한 임시 그런 말고? 어떤 조직 말고 그야말로 정부 부처를 하나 만들자. 정부 부처를 만드는데 장관급이 아니라 부총리급으로 만들자. 오, 그럼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전체 여러 부처를 그래야지 다 옆에 모은다는 거예요. 노동부의 얘기도 말 듣고. 그렇죠. 다 모으고 아. 현 정부에서 네. 여성부를 자꾸 없앤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부를 없애지 말고 네. 이름을 인구가족부로 바꾸자 이거예요. 어. 인구가족부로 바꾸면 그럼 여성도 좋고 남성도 좋고 젊은이도 좋고 네. 노인도 좋고 거기서 모든 문제를 다 하자는 거예요. 남성 문제, 여성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관련된 문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한다고 계속 위기의식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정치인들은 장기적인 뭐 무슨 없어요. 아젠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장 표만- 내가 뭐 되니까 당장 뭐 그냥 하나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관심이 없거든요. 그 요즘 그래도 곧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 그 여야 뭐 다 네. 그런 소위 그 인구 총괄 부서를 만들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음. 예전부터 제가 인구부 만들면 2017년부터 여러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얘기했어요. 오. 제가. 네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또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걸 왜 만들었냐 했냐. 네. 근데 이제 그 먹히고 있는 시점인데 네. 기왕이면 이걸 갖다가 인구가족부로 해서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하던 일 중에 가족과 관련된 일을 끌어오자는 거예요. 그 여성 문제는 기왕이면 남성 여성 같이 해가지고 이제는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저출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령화 문제를 거기서 다루면 되겠다. 저출산이 해소가 되면 고령화도 어느 정도 제 말씀이 그거예요. 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지금 몇 명이세요? 둘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 정말, 나라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아이들한테 주는 그러한 양육 수당을 지금 중앙정부가 찔끔찔끔 주다가 말아요. 이게 지금 몇 살까지예요? 5살까지인가? 지금 5살까지인데 네. 거의 이제 주는 거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주는데 정말 찔끔찔끔.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돈이 드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뭐 더 들어가요. 더 드는데 그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치. 나한테. 그러니까 난 그건 아니라 저는 18세까지 아. 계속 주자는 거예요. 만 18세. 만 18세?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까지. 근데 그렇게 주거나 한 20세 주고 저는 그냥 편하게 20년 동안 주자 그래요. 네, 대학 20년 들어가기 동안. 전까지. 그래서 얼마씩 주자고 그러냐면 매달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주자. 전 그거께 찬성입니다. 그렇게 주면 다들 놀라는 게 야 이거 뭐야 1년에 무려 어. 1,200만 원씩 줘? 그래가지고 무려 그러면 20년 동안 주면 2억 4천을 주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 이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인천시나 서울시나 다 1억 주자고 그래요. 1억. 맞아요. 그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건데 네. 이거를 갖다가 20년 동안 나눠주자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해 몇 명 태어난 줄 아세요? 지난해 23만 명 태어났어요. 1년에 30만 명씩 사라지는데 23만 그런데 그러니까 총인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오. 그게 줄어든다니까요. 30만 명 곱하기 1년에 1,200만씩 주잖아요. 네. 그럼 얼마예요 그게? 3조 6천억. 3조 6천억밖에 안 들어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이 36조가 더 돼요. 그 10배 더. 그러면 매년 늘어나잖아. 맞아요. 늘어나요. 10년 동안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10년 되면 얼마 예산이 들어가냐면 36조가 들어요. 그러면 지난해 했었던 우리 저출산 예산보다 조금 적어요. 30만 명이 태어난다고 할 때 계속 더 늘어나 가지고 마지막 이제 20년 차 되면 72조 정도 들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경제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걔네들이 컸으니까. 그러니까 또 괜찮다는 거고요. 어. 또 그리고 얘들 대학 갈 때는 네. 국립대는 네. 전적으로 등록금 면제. 사립대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니까 지가 내고. 그건 자기가 내고. 지금 국립대 사립대 구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지원하고요. 다 간섭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사립대 정말 열심히 전 세계에 나가서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돼요. 워낙 간섭을 많이 하니까 교육부가 그렇게 하면 두 개를 이원화해가지고 사립대는 제발 좀 족쇄 좀 풀고 마음대로 뛰게 하고 거기서 경쟁 못하면 떨어져 나가라. 그렇게 하고 다만 이 교육의 공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네.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초 어떤 학문을 보호 육성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립대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어느 정도 규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국립대 만약 가겠다 하면 공짜. 공짜로
그거 그럼 다들 깜짝 놀라. 이거 뭐 어디야? 뭐야? 어. 하나도 놀랄 게 없는 게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어린이 아동 수당을 지난해 기준으로 네. 얼마 줬냐면 독일이 얼마 250유로를 줘요. 독일이 18세까지 250유로를 주고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35만 되거든요. 원. 그래 주는데 18세 넘어서 대학을 가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직업학교를 가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줘요. 거기다 대학 등록금 다 공짜잖아요. 왜 우리는 왜 못한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저 지금 저 뭐 댓글 쓸데없는데 달았어요. 다 돈 쓰면서 뭐 무슨 뭐 저출산 예산 무슨 뭐 지난해 40조를 썼느냐 하는데 속에 들여다보면 정말 겉만 그게 저출산 예산이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아닙니까? 저는 맞는 것. 저는 이미 댓글 달았어요. 찬성입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조금 저도 동조를 한 게 왜냐면 저도 애를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친구들 후배들한테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후배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맞거든요. 애 못 낳겠다. 결혼 못 하겠다. 왜냐면 돈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아까 집 얘기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집 어떻게 사냐? 야 그럴 바에는 애 키우는 거라도 아껴야 집이라도 산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래 좀 만들자.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를 해줘야 우리도 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저희가 말은 출산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출산으로 시작해서 이게 결론은 경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집중해서 봐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만 말씀드리면 다른 들으시는 분들이 네. 야 그거 가지고 돼 이렇게 그럼 말씀하실까 하나 봐. 더 있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개 있어요 사실은. 어, 우리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공공주택.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는 게 우선이고 네. 이걸 붙잡고 계속 올리려고 하지 말고 이걸 떨어지게 내버려둬요. 예를 들어서 뭐 브릿질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또 뭐 PF라든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을 올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떨어져나가니까. 죄송한 말씀이면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주택 그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시장에 싸게 나오게 하면 정말 그걸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가 그걸 사가지고 더 싸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정부에서 사가지고 싸게. 정부도 하고요. 제가 네. 바로 그 얘기예요. 정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싸게 공급을 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마련하자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이미 나와 있는 기존 주택도 네. 기왕이면은 LH 같은 데서 그걸 싸게 사가지고 네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제가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외국의 사례를. 싱가포르. 이번엔 싱가포르. 제가 한 10년 정도 해외에 살았는데 네. 제가 뭐 그냥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 네. 예전에 뭐 UN 에스캅이라고 하는데 UN 직원들도 일했었고요. 예전에 또 에이펙 사무국에서 일했었는데 에이펙 사무국이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일할 때 거기 뭐 90%가 다 공공주택이에요. 싱가포르는요? 네. 90%가요? 그러면 거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90%가 공공주택이라고? 공공주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주택 가격이 뭐 상승하니 이런 걱정이 없는 없죠. 거예요. 얘네들이 안정화를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인 주택을 다 그걸 정부가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차차. 새롭게 이런 때 그런 공공주택을 자꾸 만들어내가는 그래서 정말 살만한 동네에 살만한 집을 그걸 갖다가 임대하자. 저는 그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뭐 빚내서 집 사라. 자꾸 이런 정책은 안 되는 그거 거예요. 하지 말고. 왜 안 되냐? 그렇게 해버리면 그 젊은 사람들이 당장 그래 내가 그저 빚내서 집 사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선 당장 그 사람들 좋은 거 같죠. 그 사람들도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정책을 만든 그 공무원 책임질 거예요? 아니요. 난 그 사람 정말 실명제로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걸 지시한 그분도 내가 실명제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걔라도 찾으러 가게. 그러니까 책임져라 이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러니 더군다나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집값이 막 뛴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래도 돈 벌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젊은이는 뭐가 됩니까? 그 영끌이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그러면 이제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하고 애도 못 낳고 그래서 개인도 불행하고 국가도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정책 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정치 내가 이미 다 끝났죠 거의. 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거의 제가 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선거 유세하는 분위기라서.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나가서 하면 안 먹혀요. 그죠? 끝나고 뒤에서 얘기를 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네. 주택까지 해결되고 양육비 해결됐어요. 네. 일자리는요? 일자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 경기를 부양하면 당장에는 몰핀인데 그거보다는 정말 미래의 먹거리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네. 건설 투자로 갔던 그 투자 재원을 옮기는 것이 한 가지. 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의 인재를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대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요 거의 그냥 산업사 옛날에 했던 거랑 거의 달라진 게 뭐 저 있어요? 학교 교육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하고 생각해보세요. 네. 학교하고 네. 군대 막사하고 네. 그리고 교도소하고 네. 공통점이 한 두세 개 있는데 뭐예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첫 번째? 단체 생활. 그래요. 단체 생활. 어. 또 두 번째. 구태의연한. 그건 너무 구태의연한 답이고. 답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담장 속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거야. 담장. 담장 담장에서 못 나가. 못 나가. 세 번째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 그치 교수님 선생님이 시키거나 교수가 시키거나 아니면은 네. 교도관이 시키거나 네. 아니면 위에 자기 상급자 장교가 시키는 대로 네.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산업사에서는 먹혔어요. 어. 왜냐하면 그냥 정해진 대로 그냥 거기서 단순 조립하면 하면 되니까. 되니까. 이제는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미국이 지금 뜨는 거잖아요. AI 미친 듯이 하는 거죠. 거기 왜 그 AI가 나오고 왜 스마트폰이 나오고 각종 그러한 새로운 기술, 디지털 기술이 나오고 전 세계에서 최고 기업이 나옵니까? 그러한 인재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되니까 그 토양이 바로 뭐예요? 그러한 교육이에요. 저도 뭐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저도 미국 가니까 갑자기 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왜요? 한국에서는 제가 너무 공부를 못하는 바보야. 왜? 매일 외우라는 거예요. 암기, 반복, 암기, 주입식 이건 저는 딱 질색이에요. 거기 가니까 그거 하나도 안 시켜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여성 가족부를 없애는 대신 인구 가족부를 만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부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나와서도 하고 네. 신문에도 제가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뭐 실론도 제가 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게 정책이 좀이라도 반영될까 해서. 저는 투표하겠습니다. 투표요? 투표하겠습니다. 저 어디 뭐 선거 나가시면 나가나요? 투표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교수님 거 다 보지는 못하고요. 최근 거 보니까 피크 코리아 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피크 코리아. 네, 굉장히 딱 표현만 보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이렇게 좀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데 피크 코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네. 표현은 꼭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얼마 전에 일본 어떤 언론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중국에 대해서도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피크 네. 차이나, 피크 네. 코리아 뭐 이렇게 네. 해서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네. 사실 중국을 들여다보면 한국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말에 네. 어떤 논문을 써가지고 네. 중국에 가서 그 중앙재경대라고 그 우리식으로 하면 기재부 산하의 그러한 그 대학인데 거기에서 세미나 발표를 한 제목이 뭐냐면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일본화 위기 뭐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외부적 환경이 굉장히 나쁘고 내부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에다가 또 부채는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퐁 터진다. 뭐 이게 너무 비싸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거기서 드렸고 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고요. 이거 가지고 사실 제가 KDI에서도 제가 세미나를 했었어요. KDI. 네. 그래가지고 또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해서 혹시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하다. 네. 뿐만 아니라 네. 저만 이렇게 위기 하는 게 아니라 지난 2월 초에 네. 한국 경제학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이 대주제가 뭐냐면 네. 한국 경제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제목이에요. 네. 이런 제목으로는요.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이에요. 그만큼 모든 경제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에 주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 인구 고령화 문제고 네. 또 하나는 가계 부채 문제였어요. 부채.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앞에서 그거잖아요. 얘기한 것들이 그 내용들을 우리 경제학회에서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학자 그리고 그 연구 기관에서도 한국 다 끝났다 이거. 피크 코리아, 피크 차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이제 그런 세 가지 앞에서 요인 얘기했다.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성장을 할 수 없겠다. 뭐 이런 거고요. 실제 지표를 봐도 네. 우리나라만 놓고 생각하면 네. 우리나라가 2022년 기준으로 네. GDP가 전 세계에서 한 13번째로 많아요. 전 세계 나라가 한 200개 나라 정도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13위 정도 합니다. 13위 정도 하는데 네, 네, 네. 이 순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냥 피크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수출 규모로 봐도 네. 수출을 보면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순위가 네. 더 높아요. 그건 9위 높죠. 정도 해요. 9위. 네. 네. 이것도 이제는 다 갔다. 내려갈 일만 있다. 제가 근데- 볼 때는 상대적으로 네. 이제는 더 이상 따라잡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도리어 추월당할 일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저는 댓글이 뭘 달릴지가 그려집니다. 뭐예요? 우리나라에 1등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잘 나가는데 왜 피크냐? 1등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반도체도 1등이고. 반도체 정말 1등인가요? 어, 삼성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게 딱 SK 떠오르죠. 하이닉스. 뭐 네. 삼성 반도체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네, 메모리죠. 예? AI 반도체는 일부 좀 하거나 그래요. 네, SK 하이닉스 하면 좀 HBM 네, 뭐 좀 50%. 일부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그동안 어쩌면 엄청난 먹거리였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 그동안 수출도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 막 따라잡았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딱 들어서면서 뭐 갑자기 중국을 때리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사이언스 칩셋 해가지고 네. 반도체법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네, 네, 맞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저감법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중국이 못 따라오게 하겠다. 그쪽 수출도 하지 말고 기술 이전도 하지 말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생산하는 거 갖다가 가능하면 미국에 와서 해라. 에? 그렇게 안 하면 보조금도 안 주겠다. 그럼 거기 최대 시장인데 우리 불리하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반도체도 피크를 이미 지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가 어쩌면 그동안 그래도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지경까지 왔었던 거는 사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DP가 거의 비슷해요. 일본하고 우리가 한 3만 5천 불 정도 네, 네, 네. 비슷한 게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가 막 견인해서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직접 반도체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본도 이거 아니네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 왜?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네 가지 뉴 노멀 대변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첫 번째가 디지털 사회로 대전환을 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전환한다면 거기에서 최대 중요한 자원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있어야지만 네. 그래야지만 스마트폰 모든 데다 그것도 돌리고 들어가니까. 인터넷 여러 가지 선도 다 돌리고 네. 그게 있어야지만 인공지능도 돌리죠. 요즘 그게 차에도 바로 소위 들어가요. 얘기한 디지털 사회의 핵심인데 네. 그게 없으면 디지털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산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에서 기계를 돌리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화석 연료였잖아요. 그게 바로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이제는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반도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미국이 직접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60년, 70년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디지털 이 모든 기술이 직접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리어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뭐가 있냐면 중국에 제재하고 나서는 지금 미국 기업들 조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죠. 네. 이게 미국이 사실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또 재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네. 대통령이 된다면 더 심해질걸요. 그러면 이제 그 무역 제재가 더 심할 거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심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재선이 되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60% 네.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관세. 맞습니까? 그러니까 60%가 뭐냐? 60% 이상 높게 할 거다. 이랬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10% 이상 관세 부과를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계화는 끝났고 우리나라가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꾸 수출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직접 또 다 하겠다고 그러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뭘로 먹고 살 거냐는 거예요. 저는. 뭘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그동안 계속 그런 새로운 먹거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도체 하나 그 잘 가겠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메모리 반도체 그거 하나 가지고 결국 먹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AI가 딱 등장하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반도체는 보니까 뭐 TSMC라든가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반도체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AI 반도체는 메모리 쪽은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요? 비중이 기존에 굉장히 적었는데 늘어나고는 있고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비메모리 쪽이 늘어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직접 한다라고 나선다라고 하고 일본이 직접 한다라고 나선다라고 하면 분명히 위기는 될 수는 있을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혀 뭐 AI 쪽에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메모리 반도체는
이거는 거의 뭐 스마트폰이나 뭐 TV나 뭐 이런 거 단순한 전자제품 하는데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더 AI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점점 것처럼 고성능화 점점 더 시스템 반도체 거기에 맞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거기에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그거를 지금 디바이스 뭐 못한다는 이런 거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는데 좀 따라잡기가 힘들지 않은가. 그나마 SK 하이닉스가 더 잘하니까 최근에 그게 또 가격이 막 뜨고 많이 이러잖아요. 올랐죠.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TSMC가 더군다나 이제 일본에까지 이제 투자해서 거기서도 만들겠다. 그래서 일본이 한때는 막 떴다가 그게 이제 그 80년대 중반 그때 뭐 제가 아까 만들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반도체 여러 가지 제재도 받고 미국으로부터 그러면서 주저앉았다가 다시 지금 뜨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 일본은 제가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미국이 직접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데가 거의 중국이에요. 전체 반도체 중에 절반이 중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걸 중국으로 못하게 자꾸 더군다나 고기술 상향 못하고 직접 투자 못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반도체 하나 가지고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좀 어느 정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먹거리. 사람이 매일매일 그날 뭐 조류를 좀 보고 기상을 봐가지고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조금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육지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는 전혀 다른 그런 대변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변혁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네. 그 대변혁이 첫 번째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네. 거니까 네.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도 중요하죠. 근데 이 반도체, 이 사실은 이 소위 디지털 기술은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다른 분야, 재료공학이라든가 네. 다른 분야까지도 얘가 접목이 되면 얘가 이제 막 기하급수적 성장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반도체 기술과 접목될 수 있는 분야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 창의적인 분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가 단순 암기하는 반복식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 말씀드린 거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네. 노인 사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저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노인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분야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점점 그게 뭐예요? 바이오죠. 수명을 바이오. 더 늘리. 그치. 사람이 오래 살면 안 이제 아프게 빨리 하고.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더 오래 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나의 갖고 있는 나의 그 DNA를 갖다 복제해 가지고 내 후세한테 주고 싶어 하고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무결점 슈퍼 휴먼을 만들어내고 싶고요. 내가 중간에 살다가 내가 언제 아플지도 모르니까 그걸 미리부터 예측하는 그러한 또 어떤 의료 기술도 만들어내고 싶고요. 그런 것이 나와도 나중에 또 그걸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의학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분들이 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단순하게 성형 수술만 성형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그런 바이오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신다면 네. 이번에 이렇게 많이 그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찬성해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게 두 번째고 네. 세 번째는 뭐였어요? 결국 세 번째는 사회 양극화인데 사회 양극화는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뭐 ESG 경영, 그래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하면 좋겠다는 거고 네 번째가 결국은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주식 가격으로 보면 네.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미 배출된 여러 가지 뭐 산소 포집 이런 기술 있잖아요.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뭐 테크놀로지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기술부터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신산업을 찾아내야 된다. 신산업이 크게 보면 그 네 가지 분야를 네.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을 열심히 해봐야 투자를 된다.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한국이 위기다, 그다음에 일본 따라간다, 다른 것도 있는데 사실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 뭐 정부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나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라서 좀 반대로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조금 갖춰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번 영상 같이 네. 이렇게 이제 대담을 나누면서 네. 제가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회, 우리 경제를 정말 바꿔서 네네. 정말 제대로 돌아가게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고 우리 미래 세대가 정말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기왕이면 단순하게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런 거 좀 뭐
배우는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공하는 경제인, 네. 더불어 행복한 그러한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사회를 바꿔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선거 때 그런 분들 잘 찾아서 그때마다 그냥 뭐 이것저것 뭘 해줄게요, 뭐 길 내줄게요, 뭐 집값 띄워줄게요,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가서 표 찍거나 이렇게 하지 하면 말고. 안 되는 거죠. 어, 결국은 정치인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현명해야 되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나라, 우리 인류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만 뭐 잘 되고 뭐 즐거워서 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정말 제대로 이 나라 경제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기왕이면 제 채널도 방문해 주셔서 채널 이름이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기왕이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알림 설정까지 네.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이현은 교수님께 제가 대표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